자아는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는 심리내적 구조다. 정말 자아는요, 환경 또는 현실 세계 다 접촉이 없으면 발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상호작용을 잘 한다, 이미 잘 하는 분은 자아가 발달한 분이야. 자아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100% 0%가 아니라 적어도 발달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술가들은 자아가 발달한 분들일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술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무슨 예술 애호가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기 투표를 했는데 고호가 1위를 차지했대. 고호는 자아가 발달한 사람일까?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여러분, 전 세계한테 영원히 기억될 1위의 예술가. 요새는 또 그걸 또 돈으로 얘기를 해야지 또 전달이 되니까 그 작품 하나에 무슨 1000억 이렇게 하는 그 예술가가 당 시대를 살 때는 부적응적 요소를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자아도 여러분 전반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발달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호가 너무나 현실 관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성 관계를 할 때마다 실패를 하고, 가족 관계에서 부모 관계, 엄마 아버지 관계도 실패하고, 유일하게 관계를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고호가 관계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고호를 좋아해서 성공해 준 거예요. 남동생 하나. 동생이 맞춰준 거지. 여동생서부터 모두 다 싫어해. 가족도 싫어하고 만나는 사람 다 사회 집단에 속한 사람, 심지어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 선교자가 되겠다고 막 들어갔는데 저 사람은 우리 집단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추방당해. 혼자서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반드시 실패를 했어. 오케이? 현실 접촉 능력 빵점이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역사에 남는 인기 1위자가 될까? 이 시대. 딱 한 분야에 적응한 거야. 인간관계 다 실패해도 자기가 추구하는 한 분야에는 그 자아가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묻겠어요. 그 물으면 나한테 대답돼. 여러분이 자아가 적응한 그 영역, 잠시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불균형적으로 한 부분만 딱 적응할 수 있나요? 그건 엄청난 예술적 성취를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소위 말해서 여기 현실과 접촉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떠올리는 현실은 주로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 즉 일과 사랑이라고 하는, 프로이드가 주목한 일과 사랑인데, 그 일이 혼자 하는 일하고 집단에 소속돼서 소속감을 갖고 하는 일이 있어. 그런데 집단에 소속돼서 관계할 능력이 없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사랑에도 관계를 해서 사랑을 하잖아. 사랑 관계 능력이 없어서 결실을 맺을 수 없었어요. 자아 발달이 어렵겠죠? 그런데 그 불안과 좌절과 결핍감, 에너지가 없으면은, 에너지를 받는 곳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자아가 발달할 수 없어요. 고호가 유일하게 에너지를 받은 현실적 대상은 남동생 하나. 그리고 미술 배우는데 자극을 준 약간의 선생, 약간 저분한테 뭘 배웠다는 정도. 그런데 그래서 그 불안과 결핍과 외로움과 고통 모든 것을 하나로 쏟아내는 예술적 승화 능력을 다행히도 갖고 있었어. 거기를 다 그거 맺고 마지막에 유일한
자기한테 에너지를 주는 현실 접촉 대상인 그 남동생 태호가 자기로 인해서 인생이 공경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생활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거의 뭐 자살하듯이 자살했지. 더 이상 현실과 접촉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한 영역에서는 에너지가 나는 거야. 격투기 선수를 이 자리에 만약에 앉게 해봐. 이 사람이 기분 날까? 사람이 모든 곳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의 적응 능력을 보는 어떤 기준은 있어요, 자아심리학에서. 그 사람의 자아하고 방어 기제가 어떤 상태에 적응할 곳은 최소한 하나는 만들어놔. 그래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이 영역에서 내가 그래도 편하고 익숙하고 뭔가 내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함 없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 잠시 생각해 보시라고. 그거를. 그 안에 그분의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가족관계. 가족관계라는 말을 쓸 때 뭔가 이렇게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네. 모르는 사람하고 겁없이 노는 것밖에 없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겁없이 노는 거. 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 비거 만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약간 헷갈리는 게 적응을 한다는 거하고 나는 해서 행복하다, 살만하다, 좋다, 이거 같은 겁니까? 그거 똑같진 않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분이 자율성을 가지고 정신의 균형 상태가 되고 익히 소화할 때 특별히 애쓰지 않고 소화가 되기 때문에 정신의 균형이 되는. 그러니까 그 편함이 있다. 오케이. 나름대로 좋은 게 있다. 오케이. 그 직장 생활들을 다 하고 살잖아요. 그죠? 네. 보통 성인 남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직장을 계속 다녔다. 10년, 20년. 그러면 그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죠. 네, 일단. 네. 자아심리학자들은 네. 좋게 봐요. 근데 거의 뭐 억지로 다니거든요. 대부분. 이게 내가 다니고 싶어 다니냐 뭐 이러면서 막 진짜 때려주고 싶다 막 이러면서도 그걸 이제 다니는데 그걸 적응이라고 보나요?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래도 다니니까. 적응의 차이를 봐야 되는. 그거는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봐요. 그럼 적응이 없구나. 적응이 뭐지라는 의문이 다시 들어서. 자, 그거는 좋아요. 그 표현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 후반부에 이제 자아심리학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그 하르트만이 제공하는 적응이라는 개념이 삶을 그게 진실되게 살거나 어떤 진실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게 있거든. 세상에는 그런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진실에 대한 욕구라든가 정신의 좀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것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념인가에 대해서 좀 너무 상식적 선에 머무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요. 좀 깊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그렇지만 보다 깊이가 없다는 말은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좀 본부를 표현하셨듯이 적응에도 정말 적성에 맞는 적응이 있을 테고 적성에 맞지 않지만 뭐 다른 더 대안이 없어서 뭐 순응하는 편도 있을 테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살아있는데 적응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게 적응한 거죠. 살아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는 게 네. 적응한 거죠. 뭐, 이 세상에. 그것도 이 양반의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살아있음의 의미로서 병리적이지 않은 그럼 저도 그 적응이 이 세상 삶에 적응된 것 같아요.
살아지 않고? 예?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지금. 안 보이세요? 보다 많은 사람한테 프라그마틱하게 적용하는 어떤 가이드는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자신력적으로 직접 대화를 해서 내가 받은 느낌이야. 왜 적응이라는 개념을 꼭 외부적인 성공, 여기 사회적 성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도 나와요. 그 사람이 자아 능력이 얼마나 발달하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여러 사람한테 존중받고 하는 그것도. 그런데 왜 한쪽 면만 보느냐? 내부적 정신 균형 능력을 유지하는 그 적응은 늘 작동되는 건데 같이 봐야 된다. 자신의 칸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뭐 대기업 임원이 돼가지고 너무 그야말로 그 뭐 오너한테 자기 욕구를 내려놓고 오너 욕구를 세워주는데 인생의 저 90% 에너지를 다 쓴단 말이야. 그럼 내부적 균형이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또 딴 데다 풀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였었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런 구조였고, 그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또 필요로 했었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어. 자아심리학은 결코 외부적인 적응만 강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뭐 지위, 고하 이런 것을 연연히 하지 않고 내가 편할 수 있는 삶을 개성있게 선택해서 간다. 그랬을 때 개성이라는 그 개념은 유니카시 자아심리학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개성꽃을 피우지 못하면 나는 그분을 건강하다 보지 않겠다. 이게 유니카시 말인데, 알트니 하르트만의 개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신건강 기준으로 선택이 됐어요. 삶을 살면서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그 피드백을 해서 다시 이렇게 삶에 다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수정을 해서 다시 좋은 방법으로 적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이게 자아 상태가 점점 발달해 나가는 건가? 자아 힘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방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아 상태는 그대로인데 제가 적응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 스트레스를 다른 데서 풀고 있는 중이라면 그럼 자아 상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현실 세계에 탈이 안 나는 방식으로, 현실 세계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자아 능력이고, 요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그런데 소위 말해서 어느 기업체에 그래서 보상해주는 높은 임금을 그 자체를 가치롭게 여겨가지고 거기에 모든 뭐 정신의 발달보다는 하여튼 뭐 어떤 일을 통해서 다 한다. 그게 그 사람의 자아 발달에 과연 좋은가? 자아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만 발달이 일어나요. 이렇게 동일한 경험을 반복해서 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층화되어지는 발달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영역의 체험을 다 가로막고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아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까지도 적응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본인 보면 군대에 들어가면 내가 쫄병 생활을 했지만 뭐 계급 하나 놓고 엄청 대단해 보이거든. 과거에는 그랬죠. 요즘은 좀 기다려. 그러면 그 장군 별을 달고 나온 분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 능력이 있을까? 상상해봐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보기에 저 분야에서 저렇게 유명한 분, 와, 그 유명한 분이라면 모든 영역에 적응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아. 심지어 박사, 교수, 외국에서는 박사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가로 다른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다양한 의미를 둬야 되는데, 그야말로 열린 개방성으로 새로운 경험에, 낯선 경험에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을 하고 내면화하고 통합을 하고 이 과정이 왕성히 일어난 사람은 진짜 자아가 많이 커져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해도 뭔가를 알아듣고 저 사람의 얘기도 뭔가를 알아듣고 그걸 매개하면서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번에만 집중적으로 판 경우에 그건 되게 자아 발달이 반드시 유리한 조건이다 말하기 어려워. 이런 경우도 있어. 어느 언론사에 고위직으로 있던 분인데 여러분 언론사의 고위직이면은 대단히 세상 경험을 두루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보통 그렇잖아. 세상을 넓게 볼 것 같지. 그런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 어떤 직장이든지 그 직장이 요구하는 상황이 있거든. 그래서 그 직장이 요구하는 상황을 반복하는 일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어떤 것에 이거를 그 신문사의 구조에 맞게 정리하는 일에만 했던 것이지 세상을 두루 접촉한 건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퇴직금으로 회사 앞에서 식당을 경영하다가 망해가지고 택시 운전사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카리스마 높은 고위직을 택시 타갖고 운전사하고 상하관계가 바뀌는 운전사가 손님으로 만나가지고 놀랬던 사례도 있어. 저렇게 대단한 세상을 보는 카리스마 있는 저분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택시 운전사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식당을 경영하다가 퇴직금을 다 망해갖고 그렇게 됐대. 이게 하나의 사례인 거야. 모든 것을 다 적응하지 못하고 견문이 넓지 않을 수도 있어. 교수님, 근데 자아가 발달한 상태라면 새로운 분야에서 남들보다 어쨌든 간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는 않나요? 그렇긴 하죠. 자아가 정말 발달한 분이라면 자아가 발달한 분이라는 그 말은 자아는 적응, 통합, 종합, 조직은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경험한 걸 오거나이즈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 하는 기관이고 또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한다. 자아 기능이 대단히 많아요. 항상성 유지 기능 이거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무게가 없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떠돌게 돼 있거든. 자아 기능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반성 능력 뭐 여러 가지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유년기의 형성이 다 돼. 유년기의 기본 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유년기. 초기 환경 경과. 그리고 제2차적으로는 사춘기.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본 틀만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데 유년기에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해가지고 병리적 방어가 성격 구조화가 되면은 아무리 생물학적 나이를 많이 먹더라도 아무리 세상을 돌아다니는데도 그냥 사진만 찍다 오는 거야. 새로운 경험 못하고 파리에 유학을 갔다 뉴욕에 유학을 갔다 그냥 유학 가서 스테이크 먹고 왔어요. 그냥 그거야. 배운 거 없어.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적응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사실은 대단한 적응 능력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잘한 것 중에 나는 여기는 적응한 것 같다. 이런 거. 적응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좀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그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 그 선수들을 이제 그 관리하는 일무위원으로 이제 한 6개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따라다닌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그 많은 선수들 중에 그 메달을 딴 사람이 있고 따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메달을 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처음에 그 이제 여자 농구 선수들을 데리고 호주를 갔었는데 그 주전이 있고 이게 이제 주전이 다치면 예비 상비군들이 있는데 상비군들이 희한하게 많이 아파요. 감기도 걸리고. 근데 희한하게 주전들은 별로 그런데 노출이 안 된다는 생각을 얼핏 했거든요.
평상시 연습할 때 보면 다리를 떨룩거리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정말 힘들어서 그럴 정도인데 그 게임에 딱 들어서면은 정말 귀신같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메달을 딴 사람과 안 따른 사람의 차이가 어떤 고도의 적응 능력인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미국 문화는 능력주의야. 능력주의. 그래서 능력이 있는 만큼 대접받는. 어떻게 능력에 따른 차등이 있다는 거. 그 능력에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실성이라든가 집요한 어떤 훈련, 승부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게 사회적 어떤 무엇을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거기는 자기의 성공이나 이런 욕구도 대단히 또 중요한 추동력이 돼요. 긍정적으로 보이고. 내가 현재 지금 살아오면서 적응한 영역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 근데 내가 강의 생활을 30년을 했거든. 근데 나는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해요. 똑같은 거 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30년이나 한 거야. 그럼 나는 10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거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찾는데 그렇게 적응성이 있었으면 다른 데 갔을 텐데 내가 그냥 여전히 있는 거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못 찾은 것 같아. 강의하고 하나 새로 개발했던 게 있으면 상담 영역에 도전을 해가지고 상담에 편안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다른 더 좋은 적응할 수 있는 게 나타나면 난 그걸 갈 것 같아. 내가 찾고 있는 중. 이렇게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적응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지식 영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기초잖아. 운동에 있어서도 서투르고 그럼 그 영역에 있는 분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럴 거예요. 그것이 아주 하나 좀 장점이 있다면 야 이거 마음을 오픈시키지 않는 한 인생의 자아 발달은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정신분석을 공부한 덕분에 알아서 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지. 여기 있는 분들도 사실은 각자의 적응 능력, 그 능력들이 다 있어요. 자아의 적응 능력을 지닌 사람의 세 가지 특징. 뭐예요? 생산성. 이게 이제 일에 대한 생산성이에요. 일, 노동, 자기가 직업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뭔가 사회하고 접촉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느냐. 또 다른 건 이제 향유 능력. 이걸 뭐 향유 능력은 프로이드 선생님은 그걸 사랑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향유 능력은 되게 넓은 의미야, 여러분. 뭐 그림 그리는 걸 향유할 수도 있고 운동하는 걸 향유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신을 이렇게 막 스피치하는 걸 향유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걸 향유할 수 있잖아. 연기하는 걸 향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프로이드 선생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 일과 사랑. 그 일과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가치감과 만족도를 갖고 있으면 일단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봤거든.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덧붙였어.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 정신 균형을 누리는 상태가 사실 이게 되게 평화로운 상태거든, 마음이. 아, 좋다. 이런 상태야. 근데 아, 좋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걸 깨트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일과 사랑과 또는 자기 나름의 심리적인 안정된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인 거지, 뭐. 근데 이 세 가지가 나름대로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자아심리학자가 물어봐서, 그럭저럭 하면, 잘 살고 계시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도움받기 위해서 찾아올 때는 되게 내적 균형이 깨졌을 때 찾아오지. 내적 균형과 더불어서 항의 능력도 막 문제가 생기고, 일에도 문제가 생기고, 세 가지가 다 겹칠 때 도움을 찾게 돼. 그러면 이런 생산적, 창의력, 정치적 균형 유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건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 적응이란 말을 붙인다면 저는 되게 이렇게 좁아질 것 같은데요. 적용 범위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적응이란 붙인다면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행복한 사람의 범주에 드는 것 같은데 이런 지표는. 왜 그렇게 봤을까요? 뭔가 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어떤 면이 세 가지.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 만족감을 갖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신경증 증세가 없다는 얘기 아닐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다 신경증 환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보세요.